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를 수업하는 곽조입니다. 이번 7월에 있었던 군무원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왔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또 어떤 거 나왔었는지,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군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정보사로 파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자리 마련했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올해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특징은 일단 저희가 정보사회론이라는 수업을 할 때는 분야가 이렇게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의사소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한 덩어리까지 된다고 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 사회가 나타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논란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 단원이 또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과 정보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포인트들 이제 그거 다루는 단원 하나 있고, 2016년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지능정보사회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이제 요거 관련되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7가지 챕터 중에서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입니다. 본래는 이 문제가 한 4-5개는 나와요. 보통은 뭐 이제 정보는 어떤 이론이 있는지, 학자는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런 문제 안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런 이론 내지는 사회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문제 출제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저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어디로 빠졌냐, 뭐 이렇게 잘 퍼지긴 했는데요. 이쪽으로 빠졌어요. 예,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는 문제를 낸 사람이 아마 컴퓨터 관련돼 있는 분들이 좀 문제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보 문제 내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 필드라는 단어는 거의 처음 나오거든요. 한 5년 안에는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컴퓨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출제를 했을, 그러니까 출제 영역을 담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보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중요한 게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정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 자, 요 두 개는 정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프로슈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을 일컫는 방법인데, 얘는 뭐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온라인 경제일 수도 있겠죠. 자, 공유경제, 보통 그 전에는 공유경제라고 그러면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좀 의미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건데, 기존의 자본주의랑은 좀,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이게 경제 파트고, 스마트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사회, 문화의 파트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번에도 그런 거 많았죠. 재택근무, 코로나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막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거 쓰기도 하고, 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다 온라인 강의 보잖아요. 그런 것들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이베이 이런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 이제 요건 평소 때도 나오던 부분이니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문제랑 얘네인데, 이 기록 매체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정보라는 걸 담아놓는 기록의 매체가 중요한데, 그 매체라는 게 종류가 뭐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커뮤니케이션 파트일 수도 있고 뭐 정보기술 파트일 수도 있겠죠. 저건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건 좀 챙겨보실 수 이런 게 나왔었구나라고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제일 많이 나온 건 얘네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시험에서 나오지 않은 개념은 얘랑 얘예요. 이 세 가지는 아마 처음 보시는 개념일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과 기술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맥락에서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서만 막 주구장창 외우면서 이제 막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지금은 고득점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엔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숫자는 그러니까 저 분야에서 나오게 된 이제 문제 개수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기서 4개가 나오죠. 올해는 안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파트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요 파트는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소 때 이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약간 되게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책 한 권만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을 공부하고 그다음 사회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2페이지 거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 내지는 시사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군무원 정보사회 특징이 뭐냐라고 일반화를 좀 한다면 기본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개념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 뭘 이렇게 붙이죠. 근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면서 혁명이란 단어를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빅데이터, 뭐 딥러닝,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얘네가 문제에 다 나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기본적으로 비대면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이 중요하다는 건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전자정부 나오죠? 이거 정치입니다. 근데 전자예요. 그죠? 그 다음 공유경제 이것도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사회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좀 나온다는 거 그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능정보사회의 문제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여기 제가 쓴 거 여기 그대로 있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이거는 한 과목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헌정보학 파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론 파트로 보자면 사회학자들 공부하는 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으로 보자면 전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법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작권 내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이런 얘기 나와야 되고 경영정보 시스템 파트 보자면 산업공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얘는 사실 처음에는 넓고 좀 얕게 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좀 딥하게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셨지만 올해는 전산 파트 쪽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내셨다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쪽에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들을 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트 휴머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철학이나 내지는 사회학 파트에서 이제 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 위원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기 때문에 정보사회로는 시험 문제를 딱 받자마자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잘 필터링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시험이 전에 비해서 좀 길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25문제를 25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1분에 푸셔야 되죠. 그러면 문제와 선지를 합쳐서 대략 뭐 한
10초 정도씩 읽고 바로바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뭘 물어보고 싶은지에 대한 키워드나 의도 파악이 안 되면은 아 이거 되게 어렵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붙잡고 있으면 그냥 망해요. 얘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아 필터링을 탁탁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보사회론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문제를 딱 받으면 다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분야에서 아 그치 얘는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하고 이런 거를 쭉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답이 보여요. 그게 되냐 안 되냐가 결국에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예시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이제 9급 문제인데 1번이 이거예요. 자 기록 매체 종류 유형.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처음 보는 문제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를 1번에 놓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체감난도를 일단 높이고 보자라는 맥락입니다. 오, 내가 처음 보는데 라고 그러면 겁을 확 먹으면 이제 멘탈에서 이제 좀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보시는 게 있으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잠깐만 이렇게 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문제풀이법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1번 자기 디스크, 2번 자기 테이프, 3번 광 디스크, 4번 반도체예요. 출제자가 옛날 옛적에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광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그걸 알기를 나한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아니에요. 출제자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기록 매체 유형 중에 옛날 고리짝 매체를 아니 모르는 일을 물어보겠어요? 25문제 물어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서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거나 내가 접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성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판 처음 보는 문제에서 어차피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요즘 얘기가 답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는 문제풀이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히시면서 사실 선달을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거를 쭉 이렇게 읽었는데 난 1번 모르겠고 멘탈은 이미 깨졌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일단은 뭐 처음 나오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문제 대처법은 대략 이렇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나름대로 제 필살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22번인데 제가 정확하게 번호가 저 번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답이 매트칼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즘 나오는 얘기는 리드의 법칙이 요즘 얘기긴 해요. 요즘 이야기는 이건데 그러면 왜 매트칼프가 답이냐? 리드의 법칙이 그동안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파트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를 내면 사람들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이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내볼까? 라고 해가지고 일로 간 건데 이건 이 문제를 푸는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효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기본서를 전체 다 외우시는 게 맞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면서 잘 솎아내는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건 일단 문제풀이 하시면서 이제 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올해 문제가 요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 출제 어떻게 하냐라고 본다면 딱 두 개예요.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있거나 이게 지금 유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뭐 이러면 뭐 혈앤우 이렇게 말해. 혈앤우를 지금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왜냐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게 알파넷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르파넷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의 원형이고 미국에서 국방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1969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형태입니다. 지금 저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인터넷을 그냥 쓰니까. 그렇지만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을 못 쓸 것이므로 저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던가 아니면 블록체인처럼 요즘에 일어나는 거, 뭐 요즘에 왜 비트코인이 결국에 이 블록체인이랑 연결돼가지고 작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제가 막 제발 주식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뭐 시험 보실 때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도 몰래 하고 이러다가 앨런 머스크 어떻게 하고 싶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건 완전 요즘 얘기죠. 요즘 얘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은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숙지를 해야 그 다음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서만 딸딸딸 외우고 난 다음에 나는 뭐 금강불개다 이러면서 가게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서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사회로는. 그래서 기본서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가고 거기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게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얘 공부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공부법이 될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답이 될 수 없는 거 골라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만 1과 3과 4가 아니므로 2를 답을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요. 자, 기본서로 개념을 일단 이제 충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서 개념을 최대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를 한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는 한 두세 번 정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대략 설날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걸 통해서 문제풀이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고 서적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기본서나 문제풀이 쪽에서 아직 반영하지 않은 그렇지만 원리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권해드릴 건데 뭐 이거를 다 읽으라 그러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이 시험을. 그걸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으므로 네, 이 책은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요약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기본서랑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M에서 나온 걸그룹 중에서 에스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파가 멤버가 사람은 4명이고요. 근데 멤버가 8명이래요. 그 이유는 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자아가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자아는 싱가포르에서 팬미팅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개념이 되게 야, 저 오그라들고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게 되는 사회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그룹인 거거든요. 왜냐면 메타버스 얘기할 수 있고 가상현실 얘기할 수 있고 뭐 증강현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서사로 인해서 나오게 된 그룹이라고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실 수 있고 시험 준비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제가 일주일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본서나 이런 거에서 이제 뭐 문장이 좀 친절하지 않기도 하고 개념이 어렵기도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시기는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엔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4가지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서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건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능정보사회의 이해라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 아까 지능정보사회 파트가 있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어떤 식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IT 좀 아는 사람은 그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책들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책들 보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블록체인 이런 뭐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있는 메커니즘들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은 그 이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한 3년 전까지는 되게 인기였어요. 이 책도 그분이 편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와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느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참고서적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사상과 문화는 그 강진숙 교수님이라고 중앙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미디어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군무원 시험에서 나온 거는 OTT까지는 나왔거든요. OTT라고 하면 넷플릭스나 뭐 훌루 내지는 웨이브나 티빙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누가 본방 봐요. 다 이걸로 보지, 그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미디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앙 집권적이었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보사회론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파트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저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뭐 그거랑 연결되는 모바일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건 인천대학교 이동훈 교수님이 쓰신 건데 어쨌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는 학자들 설명하는 책이 있고 최진기 선생이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우리 요 정보사회론 공부하시면서 등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은 저 책은 되게 얇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본래 뭐 이름도 바뀌었죠. 본래 정보사회진흥원이었는데 지능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보면 지금 확실히 4차 산업혁명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데 거기서 발간하는 백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식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출력해서 보지 마시고요.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나 뭐 내지는 휴대폰으로 보시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어디에 도움이 되실 수 있냐면 우리나라 정보 격차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통계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어는 IT 컨설팅 회사인데요. 매년 한 번씩 이제 전략기술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런 게 유행이야 라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내지는 출제자 중에 그런 거, 이거 좀 약간 말 되는데? 뭐 이러면 낼 수도 있죠. 2013년 정도 때는 여기서 소개한 기술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었는데 요즘엔 문제를 그렇게 게으르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참고서적이나 뭐 내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2022년에 수업을 할 때 그 공을 들일 만한 부분들은 결국에 코로나 시대에 정보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까지 해서 이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험장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딱 한 과목만 판다기보다는 이제 정보사회라는 흐름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훑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뭔지에 대한 파트랑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트 두 가지를 이렇게 아울러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서를만 열심히 보는 것도 안 되고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얕아서 안 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섞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뭐 왔다 갔다 이메일이나 뭐 내지는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같이 좋은 얘기 많이 나누면서 내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사회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